김영복은 누구보다 김정은의 총애를 받는 이였습니다. 그가 이번에 러시아에 가게 된 것도 이상하지가 않죠. 심지어 총책임자 자격으로 말입니다. 그건 다 그의 계획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평양뉴스입니다. 제보자의 신변을 위해 가명으로 사연이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리정호 씨가 직접 겪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으로 오게 된 지 7개월이 된 리정호라고 합니다. 남한의 삶은 정말 평화로워요.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편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요즘 이러한 저를 힘들게 하는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더군요. 바로 러시아 파병 이야기죠. 폭풍군단 이야기에 이어 심지어는 김영복의 이름까지 나오는 걸 보고 있노라니 제가 겪었던 끔찍한 일들이 생각이 나더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김영복이 얼마나 악질인지, 그가 무슨 짓을 저질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렸는지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던 만큼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북한에서 저는 꽤 높은 군 고위 지휘관으로 복무를 했었습니다. 꽤 높은 직급으로 많은 사람들의 동경을 사고는 했죠. 평양에서의 호화로운 고급 아파트의 저층에서 거주하며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층에서 사는 것이 이상할 수 있으실 거예요. 남한에서는 높은 곳에 사는 것을 더 부의 상징으로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저층으로 갈수록 더 높은 부와 직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었는지는 가늠이 가시죠? 매일 같이 먹고 싶은 음식을 고민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행복이었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러한 일상이 평생 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도 저는 제 전용기사가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다 긴급 고위 간부 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죠. 물론 이런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15년간의 군생활 동안 수백 번의 회의를 가졌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날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회의실 안으로 들어서자 평소보다 훨씬 적은 수의 참석자들이 눈에 띄었고 모두가 무언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특히나 창가에 선 김영복의 뒷모습이 유난히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의 군복은 평소보다 더 빳빳하게 다려져 있었고 구두는 마치 거울처럼 반짝였죠. 뭔가 특별한 날을 준비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동지들, 오늘 저희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김영복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죠. 그의 말투에는 평소에는 없던 강한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연설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최근 들어 그의 옷차림이 한층 고급스러워진 것이 눈에 띄었거든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서양의 롤렉스 시계도 손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폭풍군단을 러시아에 파병하는 문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군사력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무의식적으로 꽉 쥐었다가 놓았죠. 손바닥에 만년필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말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죠? 폭풍군단의 러시아 파병이라니요? 우리 특히나 폭풍군단은 조국 방위를 위한 핵심 전력인데 이를 해외에 파병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주간 들려오던 소문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어요. 김영복이 러시아 대사관 무관과 자주 만난다는 이야기, 심지어 한밤중에 비밀리에 만났다는 소문까지 전부 말이죠. 처음에는 그저 군부 내의 흔한 루머로만 여겼는데 이제야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리의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서방의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더불어 실전 경험을 통해 우리 군단의 전투력도 한층 강화될 수 있겠죠. 계속해서 김영복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제 귀에는 그의 말이 점점 멀어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의문들이 소용돌이쳤죠. 왜 하필 지금일까? 왜 이렇게 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김영복은 이 제안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는 걸까? 회의가 진행되는 내내 저는 그가 제시하는 파병 규모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손끝이 떨릴 정도로 긴장된 상태였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자료를 살펴보려 노력했죠. 세계 여단 규모의 병력을 파견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이는 우리 군단의 전투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왼쪽에 앉은 참모장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했죠. 하지만 아무도 먼저 나서서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죠. 결국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용기를 냈습니다. 이런 규모의 파병은 우리 군단의 기본 임무 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지만 김영복은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빠르게 반박했습니다. 그저는 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죠.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대답이라도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리정호 동지, 당신의 우려는 이해합니다만 이미 상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사안입니다. 게다가 러시아 측에서 제공할 첨단 군사장비와 기술 지원을 고려하면 오히려 우리 군단의 전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최근 김영복의 변화를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한 달 전에 구입했다는 러시아제 최신형 승용차, 그것도 검은색 세단이었죠. 출근할 때마다 반짝이는 그 자체가 눈에 띄었어요. 심지어 이번에 이사한 집도 최고급 아파트였다고 하더군요. 이런 것들이 단순한 우연일 리는 없었죠. 복도를 걸으며 마주치는 동료들의 눈빛들도 평소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알고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럴수록 제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가장 신뢰하는 부관을 불렀습니다. 박성철 중사는 제가 눈빛만 봐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10년 넘게 함께 근무하며 쌓은 신뢰가 있었죠. 박성철 중사, 김영복의 최근 동향에 대해 조용히 알아봐주게. 특히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나.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이야기하려 했지만 약간의 떨림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박성철 중사의 눈빛이 순간 긴장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신중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부관은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제가 무슨 의도로 이런 지시를 내리는지 눈빛만으로도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이 결정이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했어요. 하얀 눈발 사이로 보이는 김영복의 색환사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 화려한 외관이 마치 우리 군단의 미래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처럼 느껴졌어요. 창가에 비친 제 모습이 왠지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 리는 없어. 뭔가가 있는 게 분명해. 저는 창가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목 한쪽이 바짝 말라왔어요. 책상 위에 물병을 집어들었지만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유리병을 손으로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는 것 같았거든요. 제 직감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를 배신한 적이 없었거든요. 평양 군관학교 시절부터 최전선 근무를 거쳐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이 직감이 저를 이끌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부관으로부터 첫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서류 봉투에 담긴 보고서를 받아들며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 보고서를 읽는 순간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을 것이란 걸 알았거든요. 그렇게 떨리는 손으로 열어본 보고서에는 김영복이 러시아 대사관 무관을 비밀리에 만난 장소와 시간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평양 외곽의 한 식당, 그것도 심야 시간에 말이죠. 더구나 그 자리에서 거액의 현금 다발이 든 가방이 전달됐다는 목격담까지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읽는 제 손이 떨렸어요. 역시 내 예감이 맞았군. 저는 책상에 놓인 보고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독약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결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국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었죠. 한번 잘못된 판단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어요. 저는 순간 제 어깨가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박성철 중사, 잠시 들어오게나? 저는 부관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죠.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이 정보들 확실한 건가? 네, 직접 목격한 정보원들의 증언입니다. 사진 증거도 있습니다. 박성철 중사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더 내밀었어요. 흑백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는데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서류 가방을 주고받는 모습이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김영복의 표정이 너무나 담담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박성철 중사의 목소리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김영복의 자식이 이번 달부터 모스크바 대학에 입학한다고 합니다. 모든 비용은 러시아 측에서 부담한다고 하더군요. 순간 머리가 울렸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죠. 호화로운 생활, 비밀 만남, 그리고 이번 파병 제안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창밖에 눈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다가올 폭풍우를 예고하는 것처럼요. 사무실 창문에 맺힌 설이 문양이 마치 거미줄처럼 보였어요. 우리 모두가 그 거미줄에 걸려들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성철 중사, 이 정보는 절대 세워나가서는 안 되네. 알겠습니다. 부관이 나간 후 저는 오랫동안 창가에 서 있었어요. 눈보라 속에서도 의연히 서 있는 평양의 거리를 바라보며 앞으로의 행동 계획을 천천히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많은 시나리오를 그려보았죠. 이대로 침묵하면 우리 군단과 조국이 위험해질 것이고 행동을 취하면 제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할 터였습니다. 책상 위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마치 시한폭탄처럼 들렸어요. 문득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정호야, 군인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언제 그 목숨을 바쳐야 하는지 아는 거다. 라는 말이 말이죠. 저는 그 말을 떠올리며 마음을 굳건히 먹기로 했습니다. 제대로 이 사건을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글자들이 점점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할 무렵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급하고 무거운 발걸음이었죠. 그리고 갑자기 문이 열리며 강철민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그답지 않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사무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지기 전후인 강철민이 이렇게 당황한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보위부 소속인 그는 언제나 침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거든요. 평소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는데 지금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 봉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형광등 불빛에 그림자를 만들며 일렁였어요. 강철민은 즉시 사무실 문을 잠그고 창문 커튼을 쳤습니다. 두꺼운 커튼이 창을 가리자 사무실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마치 우리가 나누려는 이야기처럼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였죠. 이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해준 내용들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영복이 작년 7월부터 러시아와 접촉해왔다는 사실이었죠. 강철민이 내민 서류에는 러시아 소속 장교들의 비밀 입국 기록이 있었어요. 누렇게 바른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필체로 기록된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작년 7월
중국을 경유해 평양에 들어온 3명의 러시아인이었죠. 표면적으로는 민간 사업가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군사정보국 소속이었어요. 서류를 넘기는 제 손가락 끝이 저릿저릿했습니다. 각 회동의 시간과 장소가 마치 독약처럼 번져나가는 것 같았죠. 그들은 평양 교회의 한 별장에서 김영복과 3차례나 만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화 내용 일부도 기록되어 있었죠. 의자에 깊이 기대앉으며 느낀 등받이에 차가움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강철민은 이 정보를 첩보 분석 업무 중에 우연히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측 동향을 조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서야 했습니다. 보위부 내 우리 사람들을 총동원해야 했죠. 오랜 군 생활 동안 쌓아온 인맥들, 특히 보위부 내에 신뢰할 만한 동료들의 명단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정리했어요. 형광등 아래서 반짝이는 만년필이 마치 다음 행동을 재촉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전후 곧바로 박성철 중사를 호출해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5명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건네며 최대한 은밀하게 접촉하라고 지시했어요. 모두 보위부 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앞으로 이틀간의 제 일정도 전부 비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와 강철민은 본격적인 조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를 향해 가고 있었지만 우리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명료했습니다. 저희는 김영복과 러시아 측의 접촉 지점을 모두 조사하기로 했어요. 책상 위에 지도를 펼치고 알려진 접선 장소들을 하나씩 표시해 나갔습니다. 빨간 점들이 찍힐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이틀 뒤 우리의 조사는 첫 번째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보위부 내 협조자들이 김영복의 비밀 금고에서 결정적인 문서들을 발견했거든요. 모두 러시아 측과 주고받은 비밀 계약서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적힌 3천만 달러라는 그 큰 숫자를 보는 순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파병 인원과 장비 내역이 실제보다 최소 30% 이상 부풀려져 있었어요. 그 차액은 당연히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갈 예정이었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서류였습니다. 폭풍군단 정예 부대원들의 상세한 전투력 데이터였어요. 각 부대의 전투 능력, 장비 상태, 심지어 특수작전 수행 이력까지. 이런 정보가 러시아 측에 넘어갔다는 건 단순한 뇌물수수를 넘어선 명백한 반역행위였습니다. 순간 손끝이 떨려왔어요. 이후 추가로 발견된 문서들을 분석할수록 김영복의 배신 행위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었는지 명확해졌거든요. 차가운 종이 위에 적힌 숫자들과 날짜들이 마치 독사처럼 우리를 노려보는 것 같았어요. 그는 단순히 돈에 눈이 먼 것이 아니었어요. 러시아 측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왔던 겁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사무실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나서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따라 평양의 거리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마침내 집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안에서는 가족들의 일상적인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내가 피아노를 가르치는 소리, 아들이 입시 공부하는 소리, 딸아이의 웃음소리. 이 평화로운 일상이 제 선택으로 인해 산산조각 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아내 미영이가 저를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평양사범대학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그녀는 최근 부교수 승진이 확정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그녀의 음악 교육 방법론은 여러 학술지에 실릴 정도로 혁신적이었어요. 이제 곧 더 큰 꿈을 펼치려는 순간이 온 것이었죠. 게다가 아들 현우는 김일성종합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들의 책상 불빛이 떠오르더군요. 그 아이의 꿈은 외교관이 되는 거였죠. 딸 수진이는 평양제일중학교에서 최우수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최우수상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음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요? 아내의 물음에 적당한 핑계를 대며 넘어갔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파왔어요. 식사 테이블에 앉아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단정한 모습, 현우의 듬직한 어깨, 수진이의 반짝이는 눈동자. 이 모든 것이 자칫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에 숟가락 든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 서재에 혼자 앉아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밤하늘은 언제나처럼 고요했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영복의 비밀 회동 기록, 해외 계좌 내역, 부풀려진 파병 계획서, 군사기밀 유출 증거. 이 서류들 하나하나가 제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폭탄과도 같았어요. 저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작년 여름 휴가 때 찍은 사진이었죠.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침묵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양심의 소리였어요. 순간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군관학교 졸업식에서 충성을 다짐했던 그 순간, 첫 임관식에서 조국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순간,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이들에게 늘 정직하고 바르게 살라고 가르쳐왔던 제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밤이 깊어갈수록 결심이 섰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군인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고 조국의 안위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제가 침묵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배신이 되는 거였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제가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평소와 다름을 눈치챈 것 같았죠.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아내의 눈빛이 걱정스러웠지만 저는 그저 미소로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출근하기 전
평소보다 오래 가족들을 안아주었어요.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당 중앙위원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각각의 문서에는 상세한 설명과 입증 자료들이 첨부되어 있었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보고서는 예상보다 빠르게 검토되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었죠. 문서마다 찍힌 김영복의 서명, 해외 계좌의 거래 내역, 심지어 비밀 회동의 사진 증거까지 모든 것이 어느 하나 빈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이미 러시아와의 파병 협의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었거든요. 모스크바와 수차례 실무회담이 있었고 구체적인 파병 규모와 시기까지 논의된 상태였습니다. 이를 전면 백지화하기에는 외교적 부담이 너무 컸던 거죠.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군사기밀이 유출될 위험도 있었어요. 이미 김영복이 이를 도맡아 지휘하며 꼼수를 쓴 상태였으니까요.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김영복의 처리였습니다. 통상적이라면 마땅히 처형감이었지만 그가 러시아 측과 너무 깊이 엮여 있었어요. 그를 처형할 경우 그가 러시아 측에 미리 전달해둔 우리 군부의 기밀들이 전부 폭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며칠 후 당은 아이러니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영복을 러시아 파병군 총책임자로 보내기로 한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영광스러운 보직이었지만 사실 이는 교묘한 추방이나 다름없었죠.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 간부의 말에 따르면 김영복은 이 인사 발표를 듣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사태는 더욱 극적인 방향으로 전개됐습니다. 인사 발령이 난 그날 밤 김영복은 마지막 도박을 시도했어요. 비자금으로 모아둔 300만 달러를 들고 중국 국경을 통해 도주를 시도한 겁니다. 국경 근처의 한 마을에서 위조 여권까지 준비해두었다고 하더군요. 파병을 보내는 것은 상관없으나 자신이 가는 것은 싫었던 겁니다. 가면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보위부가 그의 은행 계좌를 감시하고 있었고 모든 동선이 파악된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그는 국경을 넘기 직전 새벽 2시경에 체포됐다고 합니다. 체포 당시 그는 검은색 가죽 가방에 현금 다발을 가득 채워넣고 있었어요. 심지어 러시아 측에 넘기지 않은 추가 군사기밀 문서들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 사건으로 당의 결정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도주 시도는 오히려 당의 원래 계획이 최선이었음을 입증한 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파병은 아직 시간이 필요했어요. 실무적인 준비와 부대의 편성에 최소 몇 달은 걸릴 것으로 예상됐죠. 그래서 당은 그때까지 김영복을 평양 외곽의 특별수용소에 수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주 시도에 대한 징계의 의미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그가 또다시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300만 달러는 파병 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압수되었다고 합니다. 특별수용소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초대소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삼엄한 경비와 철저한 감시 속에서 김영복은 자신의 운명을 기다려야 했죠. 이것이 어쩌면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러시아행을 기다리며 불안에 떨어야 하니까요. 얼마 전에 들은 소식으로는 김영복의 안색이 창백해지고 수척해졌다고 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고도 하더군요. 자신의 배신이 만들어낸 결과를 하루하루 씹어삼키며 그는 러시아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저 또한 한시름 놓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저희 착각이었습니다. 결국 저에게 큰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거든요. 그날은 유난히 춥고 어두운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려는데 현관문 밖에서 수상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순간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부터 이미 김영복의 지시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더군요. 특별수용소에 갇힌 김영복은 자신의 측근들을 통해 치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고 해요. 리정호를 파멸시켜라. 그의 마지막 지시였다고 합니다. 창살 너머로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거죠. 첫 번째 이상한 일은 제 과거 기록에서 시작됐습니다. 제가 국경 지역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 지역에서 일을 한 시기에 반체제 선전물이 발견되었다는 보고서가 올라왔다는 겁니다. 물론 완전히 조작된 것이었죠. 하지만 그 거짓 보고서는 은밀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박성철 중사가 첫 번째 희생자였어요. 통상적인 훈련 중에 일어난 사고라고 했지만 모든 정황이 수상했습니다. 그날 아침만 해도 건강하게 웃으며 인사하던 그였는데 하루 아침에 사고사로 죽음을 맞고 만 것이죠. 안타깝지만 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상관의 표정 없는 얼굴을 보며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박성철 중사의 장례식장에서 멀리 서 있던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고통은 그 다음부터 시작됐어요. 어느 날 아침 아들 현우가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입학이 갑자기 보류됐다는 거예요. 이유는 심사 중이라는 애매한 설명뿐이었죠. 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들의 눈물 어린 얼굴을 보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열심히 공부했던 시간들, 외교관의 꿈을 키워왔던 그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거였습니다.
아내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어요. 평양사범대학에서 갑자기 사상검증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2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그녀가 이제는 매일같이 신문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여보, 괜찮아요. 이 시련도 곧 지나갈 거예요. 아내는 오히려 저를 위로했지만 그녀의 눈가에 맺힌 피로와 불안을 감출 순 없었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그녀의 한숨소리가 저를 괴롭혔죠. 딸 수진이의 상황은 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양제일중학교에서 늘 최상위권을 유지하던 아이의 성적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모든 과목에서 동시에 일어난 하락은 분명 뭔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제가 시험지에 아무것도 적지 않고 냈대요. 그렇게 수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보여준 시험지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연필로 쓴 답이 지워진 흔적이 있었거든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수진이의 시험지를 조작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의 전우이자 친구였던 강철민의 배신이었어요. 어느 날 밤 우연히 그의 통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평소 그가 자주 가는 술집 근처였어요. 그날따라 늦은 시간에 그를 마주친 것이 운명이었을까요? 네. 리정호의 동향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10년 지기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 제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던 친구인 그가 김영복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왜 제가 수집한 증거들이 그토록 쉽게 확보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런 결정적인 정보들이 제 손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말이죠. 이건 모두 김영복이 계획한 함정이었던 겁니다. 저를 이용해 자신의 러시아행을 성사시키려 했던 것이었어요. 그는 러시아로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집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문득 천장 구석에 있는 작은 균열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 그곳에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일상이, 대화가, 한숨 소리까지도 누군가에 의해 감시되고 있었던 거죠. 여보,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아요? 아내가 물었을 때 저는 그저 미소로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 안에서조차 자유롭게 대화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매일 밤 식탁에서 나누던 가족들과의 대화, 아이들의 웃음소리,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 그 모든 것이 누군가에 의해 도청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밤거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음산해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지나가는 검은 차들, 어둠 속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그림자들. 이제는 모든 것이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빠, 우리 집 앞에 자주 서 있는 저 아저씨들은 누구예요? 수진이의 순진한 질문에 가슴이 아팠어요. 며칠 전부터 우리 집 주변을 감시하기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대로 자리를 지켰고 우리 가족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었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차량 밑을 확인합니다. 누가 폭발물을 설치했을지 모른다는 편집증이 생겼거든요. 매 순간 뒤를 돌아보게 되고 모든 전화통화를 의심하게 됐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불안과 공포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무실에서도 더 이상 마음 놓고 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류 한 장을 작성해도 누가 들여다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긴장의 연속이었죠.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도 누가 뭔가를 탔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영복이 특별수용소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마치 거미줄을 짜듯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고 저를 조여오는 그물망은 점점 더 촘촘해지고 있었습니다. 리정호를 파멸시켜라. 그의 마지막 지시가 이렇게 철저하게 실행되고 있다니. 제가 지키려 했던 정의가 오히려 제 가족들을 나락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과연 제가 한 선택이 옳았던 걸까요? 이 고통을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 걸까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밤하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제 세상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사무실 책상 서랍을 정리하면서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군복을 입던 첫날, 첫 임무를 받던 날, 승진 소식을 들었던 날, 모든 것이 이제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측근들이 새로운 증거들을 가져왔거든요. 한밤중에 비밀리에 만난 그들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충성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김영복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문서들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건네받은 서류 뭉치를 펼쳤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곳에는 김영복이 폭풍군단을 러시아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각 부대원들의 가치를 달러로 환산한 표까지 있었어요. 우리의 전우들이 마치 상품처럼 취급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건 대장님의 가족에 대한 보복 계획서입니다. 두 번째 서류를 보는 순간 온몸에 한기가 돌았어요. 그것은 마치 공포영화의 시나리오 같았습니다. 제 가족들을 단계적으로 파멸시키는 계획이 월별, 주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아들의 대학 입학 좌절, 아내의 사상검증, 딸의 성적 조작, 모든 것이 미리 계획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마주했을 때 저는 이미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어요. 아내의 지친 눈가, 아들의 좌절감이 묻어나는 표정, 딸의 불안한 미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여보, 그리고 현우야.
수진아, 우리 가족회의를 해야 할 것 같아. 도청 장치를 의식해서 쪽지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 가족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보여준 증거들을 보고 난 후 그들도 현실을 직시하게 됐죠. 우리는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체제 안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어요. 탈출 계획을 세우는 일은 마치 군사작전을 준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매일 밤 화장실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작은 쪽지로 의견을 주고받았어요. 도청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아내는 통장에 돈을 조금씩 현금화했고 아이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를 다니며 의심을 피했습니다. 제 마지막 측근들이 국경 탈출 경로를 확보해 주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 가족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충성심 앞에서 저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어요. 대장님, 저희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탈출 날짜를 잡았습니다. 음력 설날 연휴였어요. 경비가 상대적으로 느슨해질 때를 노린 거죠. 우리는 평소처럼 명절 준비를 하는 척했습니다. 아내는 떡도 했고 아이들은 설빔도 준비했어요. 하지만 가방 속에는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품들이 담겨 있었죠.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오랫동안 집 반을 둘러보았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의 구석구석에는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겨 있었어요. 수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뗀 곳, 현우가 공부하다 잠들곤 했던 책상, 아내가 피아노를 가르치던 것이, 모든 것을 뒤로 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새벽 2시 우리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마지막으로 돌아본 우리 집은 달빛 아래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된 차가 골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운전대를 잡은 것은 제 부하 중 가장 신뢰하는 김상사였습니다. 대장님, 보이부 감시망을 피해 우회로를 택하겠습니다. 도시를 빠져나가는 동안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검문소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미리 준비한 위조 서류와 김상사의 능숙한 대처로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녘의 어두운 도로를 달리면서 저는 끊임없이 백미러를 확인했어요. 추격자의 그림자를 찾으려는 듯이. 국경이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헤드라이트가 비춰왔어요. 보이부였습니다. 아내가 숨을 죽였고 아이들은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모두 엎드리세요. 김상사가 산길로 차를 돌렸습니다. 헤드라이트를 끄고 달리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탈출 방법이었어요. 까만 어둠 속에서 굽이치는 산길을 달리는 동안 제 인생의 모든 군사 훈련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고비는 강을 건너는 것이었어요. 차를 버리고 도보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한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어요. 강물은 검게 출렁이고 있었고 저 멀리서는 경비병들이 보였습니다. 여보, 무서워요. 아내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들도 서로의 손을 맞잡았어요. 우리는 가족 모두가 하나의 줄에 묶여 강을 건넜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지만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를 발견한 겁니다. 물보라를 일으키며 총알이 날아왔고 강물이 튀어 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강이 중간을 지나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게 마지막 힘을 짜내어 우리는 마침내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 순간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렇게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을 견디고 라오스를 지나 태국에 도착해 저희는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말 그대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남한에 와서 보니 정말 별세계였습니다. 특히 회사들이 봉사를 다니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모습은 충격적이기도 했고요. 게다가 이렇게 남들을 돕는 걸 당연하게 여기더군요. 담당 사회복지사님을 통해 알게 된 KS 오토플랜이 바로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대한민국의 신차 장기 렌트 및 리스 업계에서 압도적인 1위인데요. 차량 구매뿐 아니라 기존 차량 처분까지 원스톱으로 책임지고 처리해드리는 시스템. 렌트와 리스 시 중도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고객님이 최대한 페널티를 적게 가지고 가시도록 체계화된 승계 부서를 운영하는 유일한 회사라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처음 회사를 시작하던 그 마음 그대로 취약계층 아동과 시설에 아낌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이어지는 봉사활동과 기부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이 기업은 정말 제대로 된 기업이라며 입을 모아 추천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착한 기업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 영광인데요. 지금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면 KS 오토플랜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맞춤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로 고민이시라면 부담 없이 상담 받아보세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수십 년간 익숙했던 군인의 삶을 벗어나 이제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치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은 조금씩 한국에 잘 적응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로 파견될 전우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신들이 러시아의 전쟁터로 보내질 거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을까? 이제라도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정보기관과의 면담에서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김영복의 계획, 폭풍군단의 실제 전력, 파병 규모와 시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파견될 군인들의 명단이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제 가슴은 무거워졌어요. 이 정보로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담당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정보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될 거라고 했어요. 최소한 일부 전우들은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밤이면 종종 악몽을 꿉니다. 평양에서의 마지막 순간들, 강을 건너던 그 필사적인 순간들. 하지만 이제는 그 악몽 뒤에 새로운 희망이 있다는 걸 알아요.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선택이 옳은 거죠? 어느 날 현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꼭 잡았어요. 때로는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할 때가 있다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더 큰 선을 위한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며 우크라이나 전선의 소식을 확인합니다. 언젠가 제 정보로 인해 한 명이라도 더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진정한 충성이란 단순히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싸우는 용기라는 것을. 이제야 저는 그것을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은 평양의 그것과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진실을 말할 수 있고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찾았던 진정한 자유였나 봅니다. 이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됐어요. 진실을 알리고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싸움. 이번에는 총이나 폭탄이 아닌 진실과 정의라는 무기를 들고 싸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는 제 양심이 늘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북한에서 육군 소장이라는 직함은 굉장히 많은 것을 얻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돈된 사무실과 매일 같이 받는 경례 등 더할 나위 없어 보이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부대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평양뉴스입니다. 제보자의 신변을 위해 가명으로 사연이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강성훈 씨가 직접 겪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으로 귀순한 지 3년이 다 되어가는 강성훈이라고 합니다.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남한에는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이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특히 군인에 대한 부분들이 참으로 놀라워요. 물론 그들에게는 적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월급이라든지 신식 기기들과 여러 번의 휴가 기회 등은 참으로 감탄을 자아내고는 합니다. 북한에서는 절대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남한의 군대를 보면서 많이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합니다. 제가 북한에서 겪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기 때문이죠. 제가 겪었던 군대는 정말 참혹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용기를 내어 그때의 일을 꺼내보려 합니다. 북한이 얼마나 군인들을 탄압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인권을 얼마나 유린하고 있는지 샅샅이 말이죠. 힘든 선택이었던 만큼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육군 소장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군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던 날, 저는 제 인생이 영원히 순탄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얀 군복에 반짝이는 훈장을 달고 연단에 섰을 때 모든 교관들의 부러운 시선이 저를 향했죠. 연설 도중 제가 영광스러운 김정은 원수님의 군사사상을 실천하여 강성대국 건설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강당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영광이 평생 지속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이후 저는 13사단 민경대대 소장이라는 직책은 제 나이 또래에서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설 때마다 문 앞에서 경례하는 병사들의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죠. 책상 위에는 항상 신선한 꽃이 꽂혀 있었고 벽에는 제가 받은 표창장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절친한 동기 윤재호는 항상 저와 함께 했습니다. 그는 저와 학창 시절부터 함께였어요.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서도 늘 함께였죠. 저희는 밤늦게까지 주체사상과 군사전략을 공부하며 우리는 서로의 꿈을 키워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박민혁도 만났죠. 민혁의 나이는 우리보다 어렸지만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지도자적 카리스마는 김정은을 사로잡았고 결국 그의 두터운 신임을 받게 되었죠. 그와도 가까워지면서 우리의 미래는 더욱 밝아 보였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랬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요즘 부대 상황은 좋지가 않아요.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한 번은 부대 주변을 산책 겸 순찰을 돌아본 적이 있어요.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한파 속에서 제 발자국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죠. 순찰 경로를 따라 창고 구역으로 향하던 중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쓰러질 것 같은 창고 뒤편에서 들려오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처음엔 쥐라고 생각했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람의 숨소리더군요. 누구야? 소리를 치며 손전등을 비췄을 때 저는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누런 군복을 입은 두 병사가 쪼그리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누룽지 가루를 움켜쥐고 있었죠. 불빛에 놀란 그들의 눈은 마치 덫에 걸린 토끼 같았어요. 한 병사의 입가에는 누룽지 가루가 묻어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허름한 봉지를 부둥켜 안고 있었죠. 이게 무슨 짓이냐? 제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손전등 빛에 비친 그들의 모습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죠. 볼이 깊게 패인 얼굴, 파리한 안색, 군몸이 들어보이는 옅은 머리카락, 영양실조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누룽지 가루를 움켜쥔 채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절망이 더 깊게 자리 잡고 있었죠. 그 모습은 아마 평생 잊혀지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산악 순찰을 나갔어요. 새하얀 눈이 수북이 쌓인 산길을 걷는데 묘한 소리가 들렸죠. 나무 줄기를 긁는 소리. 작은 오솔길을 따라가 보니
3명의 병사들이 칼로 나무 껍질을 벗기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벗겨낸 껍질을 입에 넣고 씹고 있었죠. 저희는 저를 발견하더니 한 병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터져 있었고 손에는 장갑 대신 낡은 붕대가 감겨 있었죠. 다른 병사는 허리를 굽힌 채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들의 눈빛은 제가 감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공허했습니다. 마치 인간의 눈빛이 아닌 것 같았죠. 그리고 그날 저녁 의무실에서 한 명 대위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죠. 철제 책상 위에는 환자 차트가 산처럼 쌓여 있었는데 대부분이 영양실조 진단서였어요. 오늘도 3명이 더 왔어요. 한 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타민 결핍, 단백질 부족, 심지어 입대한 지 2달 만에 체중이 15kg나 빠진 병사도 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특히 그 중에서도 신병 김철수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18배 어린 나이. 아직 성장기인데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죠.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철수를 보며 한 명은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대위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철수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어제는 계속 어머니를 찾았어요. 이런 상태로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죠. 저는 철수의 병상 앞에 섰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점호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렸지만 의무실 안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철수의 마른 손가락이 하얀 시트를 움켜쥐고 있었죠. 그의 팔목은 제 엄지와 검지로도 충분히 둘러질 수 있을 만큼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는데 저녁 점호를 위해 달리는 병사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발소리와 구령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죠. 조국을 위하여 라는 구호가 허공을 울렸지만 제 귓가에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만 남았어요. 철수의 심장 소리를 재는 기계음만이 현실처럼 들렸죠. 그러던 어느 날 서동민 중위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그답지 않게 안색이 어두웠죠. 소장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이후 사무실 문을 닫고 들려준 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죠. 식량창고 장부를 검토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서동민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 뭉치를 꺼냈어요. 실제 보급량과 장부상의 수치가 너무 다릅니다. 처음엔 단순 실수인 줄 알았는데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죠. 그래서 며칠 동안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군관 식당과 장교 숙소로 빠져나가는 물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규정량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서동민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제 동생 기훈이가 정보과에서 이미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더군요. 어제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 애가 저보고 형, 조심해라고 하더군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동안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죠. 수백 명의 병사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며 죽어가는 동안 누군가는 그들의 양식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문득 아침마다 보던 구호들이 떠올랐습니다. 군민일체, 일심단결, 우리식 사회주의. 이 모든 구호들 뒤에 숨겨진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우선 이 일은 일단 보류해두게. 내가 직접 알아볼 테니. 제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동민이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훈련장에서 구보하는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죠. 그들의 구호 소리가 어쩐지 공허하게 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죠. 누룽지 가루를 훔쳐먹던 병사들, 나무 껍질을 벗기던 순찰병들, 그리고 창백하게 누워있는 철수. 이것이 정말 우리가 꿈꾸던 강성대국의 모습일까요? 제 가슴 한켠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재호와도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때면 우리는 자주 침묵하고는 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죠. 박민혁의 승진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을 피했어요. 더 이상 그의 성공이 부럽지 않았거든요. 그저 허상처럼 느껴질 뿐이었죠. 항상 호화로운 군관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마다 나무 껍질을 씹던 병사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러다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의 아침은 유난히 춥고 어두웠어요. 새벽부터 내린 진눈깨비가 부대 안을 미끄럽게 만들어 놓았죠. 아침 점호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정문 쪽에서 검은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차량 행렬의 선두에는 당마크가 선명한 최고급 자동차가 있었죠. 그 차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혁명 검열단입니다. 전 부대원 즉시 집합. 확성기를 타고 울리는 목소리에 온 부대가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혁명 검열단. 그 이름만으로도 모든 군인들의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존재예요. 특히 요즘 들어 군부 내 숙청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으니까요. 복도를 지나는 병사들의 발소리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워진 게 느껴졌어요. 훈련장으로 뛰어가는 길에 윤재호와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죠. 성훈아, 박민혁이 직접 온 모양이야. 그 말에 제 심장이 한 박자 멈칫했습니다. 우리의 옛 동기, 이제는 김정은의 총애를 받는 검열단장이 된 박민혁이 이제는 그 위치까지 올랐구나 싶더군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우리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웃던 그 사람이 이제는 공포의 대상이 되어 돌아온 것이죠. 그렇게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박민혁은 이미 연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가죽 점퍼를 입은 그의 모습은 3년 전 우리가 알던 그 따뜻한 미소의 청년이 아니었죠. 차가운 눈빛으로 부대원들을 내려다보는 그의 모습에서 어떤 섬뜩함이 느껴졌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죠. 가끔 누군가를 응시할 때면 그 사람의 몸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동지들, 그의 목소리가 훈련장을 울렸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그의 말이 우리 모두의 귓가에 꽂혔죠. 우리는 오늘 인민의 적을 처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동지들은 당과 수령님의 은혜를 배신한 자들의 말로가 어떠한지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검열 단원들이 누군가를 끌고 나왔습니다. 바로 보급과장인 김동철이었죠. 그의 얼굴은 이미 구타로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어요. 왼쪽 눈은 완전히 부어올라 감겨 있었고 입가에서는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었죠. 양손이 뒤로 묶인 채 비틀거리며 걷는 그의 모습에 훈련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동지들이 굶주리는 동안 이자는 인민의 식량을 착복했습니다. 박민혁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칼날처럼 서늘한 그의 음성이 우리의 피부를 베어내는 것 같았죠. 이자는 당의 은혜를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단지 시키는 대로. 김동철이 절규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마치 깨진 유리조각처럼 날카롭고 불안정한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상부의 지시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제발.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핏자국과 섞여 붉게 물든 눈물이었죠. 순간 박민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것처럼요. 들었습니까, 동지들? 이자는 지금 우리의 체제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상부를 모욕하고 당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동분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동철이 결백하다는 걸요. 그는 그저 위에서 정해진 배급 계획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라는 걸. 제 서랍 속에는 그 증거가 될 문서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입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나부로 봉인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이후 처형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순간 김동철 상위는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원망도 분노도 아닌 그저 깊은 체념과 슬픔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마치 당신도 어쩔 수 없었겠지요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 눈빛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곧바로 총성이 울리고 김동철 상위의 몸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몸에서 흘러나온 붉은 피가 하얀 눈 위로 번져갔죠. 마치 붉은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박민혁은 그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이것이 혁명의 적들이 맞이할 운명입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얼음으로 만든 사람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처형이 끝난 직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박민혁은 의무실에서 치료받던 영양실조 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훈련장에 허술한 환자복을 입은 채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히 기억나요. 이들은 나약한 혁명정신의 표본입니다. 강성대국의 군인이라면 풀뿌리로도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나약한 정신을 가진 자들은 모두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는 심지어 한 명이 치료하던 어린 병사 김철수도 있었어요. 18배 나이. 아직 제대로 된 군생활도 시작하지 못한 어린 나이였죠. 마치 중학생처럼 앳된 얼굴을 한 철수는 서 있기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덜덜 떨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선명하네요. 그리고 수용소로 끌려가는 길에 그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어머니를 찾던 그 아이는 차가운 진눈깨비 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뒀죠. 그의 마지막 숨결이 하얀 입김이 되어 흩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무언가가 제 안에서 완전히 부서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그걸 지켜보던 서기훈 하사가 항의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격정으로 떨리고 있었죠. 이건 너무합니다. 어린 병사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지만 그의 외침은 채 끝나지 못했습니다. 박민혁의 손짓 한 번에 경비대원들이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으니까요. 서기훈의 입에서 피가 터져나왔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당당했죠. 혁명정신이 부족한 자는 당장 수용소로 보내라. 박민혁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죠. 마치 일기예보를 읽는 것처럼 담담했어요. 서동민은 동생이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의 손등에 있는 핏줄이 터질 것처럼 돌출되어 있을 뿐이었죠.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간부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죠. 박민혁은 이전의 따뜻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동요하는 자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쓸모없는 인민은 도태되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조치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쇠모처럼 우리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렇게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훈련장 한켠에서는 아직도 검은 핏자국이 선명했죠. 흰 눈이 그 위를 덮으려 했지만 붉은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처형당한 김동철의 마지막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침에 읽다만 보고서가 놓여 있었는데 이제는 그저 허상처럼 느껴졌죠. 무의미한 숫자들과 표현들,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나니 모든 게 공허하게만 보일 뿐이었어요. 그때 윤재호가 찾아왔어요. 발소리만으로도 누군지 알 수 있었죠.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성훈아,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이런 게 아니었잖아.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녹음 테이프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들을 삼킬 수밖에 없었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어떤 말이 우리의 현실을 위로할 수 있을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창밖으로는 또다시 진눈깨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형장의 핏자국을 덮으려는 듯이 말이에요. 차갑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우리는 그저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서히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침묵이 또 다른 죽음을 부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그렇게 처형장의 핏자국이 완전히 지워지기도 전에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정한 일상이 아니었죠.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군복을 여미며 저는 제 얼굴에 가면을 씌우는 연습을 했습니다. 눈빛을 단단히 하고 입꼬리는 살짝 올리고 불안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제 첫 번째 임무가 되었죠. 사건이 일어난 이후 윤재호와 저는 늦은 밤 부대 뒤편의 낡은 창고에서 자주 만났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을 밟을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술병을 빙자한 비밀스러운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그날도 우리는 평소처럼 소주를 마시는 척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달빛이 창고에 깨진 유리창으로 새어들어와 우리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죠. 비틀린 그림자들이 마치 우리의 뒤틀린 운명처럼 보였어요. 박민혁이 정말 변했더군. 윤재호가 텅 빈 소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유리잔 표면을 긁는 소리가 밤 공기를 썰었죠. 어쩌면 우리가 진짜 그의 모습을 몰랐던 걸지도 몰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 한쪽이 뜨거웠죠. 그래, 권력이라는 게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 걸까? 아니면 원래부터 저런 면모가 있었던 걸까?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마치 박민혁의 눈빛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한 명이 급히 연락을 해왔죠. 그녀의 무전송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소장님, 의무실에 잠시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응급환자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암호 같은 그녀의 말에 담긴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연락을 받고 의무실로 가는 길은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매 발걸음마다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죠. 밤 순찰 병사와 마주칠 때면 제 심장은 멈춰설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를 유지하려 했었죠. 그렇게 의무실에 도착했을 때 서동민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밖을 살피고 있었죠. 한 명은 조심스럽게 문을 잠그고 창문에 블라인드를 내렸어요. 의무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우리의 긴장된 호흡과 뒤섞였죠. 형광등 불빛 아래 우리 넷의 그림자가 벽에 겹쳐졌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한 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하얀 의사가 오는 형광등 아래서 창백해 보였죠. 오늘 또 두 명의 병사가 영양실조로 쓰러졌어요. 이제는 약도 없고 영양제도 부족해요. 이대로 가다간 그녀의 손에 들린 차트가 바스락거려 쉬었뿐이다. 서동민이 말을 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무거웠죠. 이번에 기훈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용소에서 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어요. 마치 목에 무언가가 걸린 것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한다고 해요. 그리고 기훈이도 그가 말을 멈출 때마다 의무실의 낡은 선풍기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의무실의 시계 소리만이 우리의 심장 소리처럼 울렸죠. 마치 우리를 재촉하는 것처럼요. 탈복, 밖에 없습니다. 서동민의 말에 우리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그 순간 의무실의 공기마저 얼어붙은 것 같았죠. 누구도 먼저 꺼내지 못했던 그 말. 하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긴장감이 폭발했죠. 윤재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한숨 속에는 지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죠.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네. 하지만 성공 가능성이 제가 정찰 중에 확인한 경로가 있습니다. 서동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우리 모두의 귓가에 똑똑히 박혔죠. DMZ 북쪽 47호 초소 부근에 감시가 소홀한 구간이 있어요. 순찰 간격도 일정해서 타이밍만 맞추면 그가 말할 때마다 제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치 독이 든 음식을 먹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한 단어 한 단어를 곱씹으며 계획을 세워나갔죠.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검토했어요. 말 한마디가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걸 알기에 우리는 더욱 신중했습니다. 저는 소장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순찰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문서 한 장의 작은 변화로 우리의 탈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죠. 서동민은 정찰 임무를 수행하면서 탈출 경로를 더 자세히 파악하기로 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동생을 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죠. 한 명은 필요한 의약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재고 목록을 작성하면서 한두 개씩 숨겨두는 그녀의 손길은 떨렸지만 정확했죠. 윤재호는 그의 통신장교 경험을 살려 교신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각 초소의 무전 내용을 기록하면서 그는 우리의 탈출 틈새를 찾아내려 했죠. 가장 어려운 건 평소처럼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매 순간이 숨막히는 연기였죠. 특히 박민혁과 마주칠 때면 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어제도 그와 회식이 있었는데 붉게 달아오른 그의 얼굴을 보며 저는 매우 긴장했죠. 성은 동무, 요즘 좀 피곤해 보이는구만. 그의 말에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려 노력했습니다. 입술 근육 하나하나를 통제하면서요. 아닙니다. 그저 업무가 많아서 그렇죠.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저는 손바닥에 손톱을 3개 박았어요. 한 명은 여전히 묵묵히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각각의 약품을 건네면서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계산이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더 모아야 하는지,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 밤마다 의무실에서 끝나지 않는 서류 작업을 하는 척하며 그녀는 약품을 분류하고 정리했죠. 때로는 눈물을 삼키면서요. 서동민은 정보과를 드나들었어요. 매번 문을 열 때마다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죠. 그 과정에서 그는 국경 지역의 경비 상황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참모장님, 삼소대 순찰조가 자주 지각을 하는군요. 무심한 듯 건네는 그의 보고에는 탈출 경로에 대한 정보가 숨겨져 있었어요. 각각의 단어가 암호처럼 우리의 계획을 완성해갔죠. 윤재호는 통신장비 점검을 핑계로 각 초소를 돌았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다만 47호 초소의 주파수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이중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치 모스부호처럼 우리만이 해독할 수 있는 메시지였죠. 그렇게 매일 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날을 준비했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완벽한 연기를 이어가면서 우리의 생명을 건 도박이 시작된 거였죠. 그리고 드디어 탈출 날 새벽 4시 30분 저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북한군 대위 계급장이 달린 제 군복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죠. 전날 밤 우리는 마지막 점검을 마쳤습니다. 한 명의 의무실에 모여 각자의 임무를 다시 한번 확인했죠. 윤재호는 통신장비를 살며시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6시부터 9시까지 정확히 3시간이야. 그 시간 동안 나는 교신을 방해할 수 있어. 서동민은 손으로 그린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특정 지점들을 가리켰죠. 이 지점들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진입로는 단 하나. 제가 먼저 가서 표시해두겠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근만근 무거웠죠. 복도를 지날 때마다 벽에 걸린 초상화들이 저를 노려보는 것 같았어요. 오늘 아침은 제가 순찰을 나가보겠습니다. 당직 사령에게 보고하면서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 썼어요. 다행히 목소리는 안정적으로 나왔죠. 윤재호도 자연스럽게 합류했어요. 저도 통신장비 점검이 있어서 나가봐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모르는 척하며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같았죠. 서동민은 이미 새벽 4시에 정찰 임무로 출발했습니다. 그는 탈출 경로에 표시를 해둘 예정이었죠. 한 명은 5시에 응급환자 이송이란 명목으로 구급차를 몰고 나갈 예정이었고요. 다행히 안개가 우리의 편이었습니다. 시야가 20m도 채 확보되지 않을 정도로 짙었거든요. 하지만 그때였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검문소입니다. 차량 정지. 갑자기 들려온 고함 소리에 우리 모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 명이 타고 가던 구급차 앞에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었던 거죠. 박민혁의 검열 이후 경계가 강화된 걸 미처 파악하지 못했어요. 통신기를 통해 한 명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의무대 소속 한 명 대위입니다. 전방 의무소로 응급환자를 이송 중입니다. 저는 숨죽이고 그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한 명은 평소에 헌신적인 의료활동으로 쌓은 신뢰가 있었죠. 특히 얼마 전 검문소 병사의 맹장염을 신속하게 처치한 일이 있었거든요. 아, 한 명 선생님이셨군요. 지난번 고마웠습니다. 검문소 병사의 말에 한 명의 안색이 조금 펴졌어요. 네. 어서 가보세요. 우리도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정된 경로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거든요. 새로 배치된 초병들 때문이었죠. 그때 윤재호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통신기를 만졌어요. 47호 초소, 여기는 본부. 무전기 점검 들어갑니다. 그의 침착한 목소리에 초병들이 자리를 비웠고 우리는 그 틈을 타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새벽 6시, 우리의 실제 탈출이 시작됐습니다. 안개는 여전히 짙었고 발 아래 젖은 풀이 우리의 발소리를 죽여주었죠. 서동민이 미리 표시해둔 하얀 천 조각들이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어요. 마치 유령처럼 우리를 인도하는 것 같았죠. 여기서부터는 지뢰구역입니다. 서동민의 작은 속삭임이 들렸어요. 제 발자국만 따라오세요. 절대로 삐져나가면 안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저희는 숨소리조차 죽이며 전진했습니다. 서동민의 발자국을 그대로 밟아가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죠. 윤재호는 계속해서 통신기를 조작하며 순찰대의 교신을 방해하고 있었어요. 때때로 들리는 지직거리는 무전 소리가 우리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죠. 철책을 넘는 순간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절단기로 철조망을 자르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 것 같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하지만 다행히 안개가 우리의 모습을 가려주었어요. 하지만 그 소리,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직, 지직. 마치 우리의 운명을 자르는 소리 같았죠. 한 명이 먼저 철책을 넘었어요. 의료장비가 든 가방을 메고 있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민첩했죠. 그 뒤를 윤재호가 따랐고요. 제가 3번째로 넘는데 갑자기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모두의 동작이 얼어붙었죠. 움직이지 마세요. 서동민의 긴장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우리는 숨소리마저 죽인 채 꼼짝도 않고 서 있었죠. 1분, 2분,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흘렀어요. 다행히 개 짖는 소리는 멀어졌고 우리는 다시 움직일 수 있었어요. 지뢰밭을 통과하는 동안에는 땀이 비에 오듯 쏟아졌습니다. 발밑에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한 명이 갑자기 발을 헛디뎌 비틀거렸을 때 우리 모두의 숨이 멎었어요. 다행히 서동민이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죠. 조금만 더. 제가 속삭였습니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고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양구 사리천이 눈앞에 보였을 때 갑자기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서시오. 바로 순찰대였어요.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새로운 순찰 경로가 있었던 거죠. 총성이 울렸고 한 명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왼쪽 다리에서 피가 흘렀죠. 어머 사격하겠습니다. 빨리 강을 건너세요. 서동민이 외쳤습니다. 그의 총구에서 불꽃이 튀었죠. 저와 윤재호는 한 명의 양쪽을 부축한 채 강으로 뛰어들었어요. 차가운 물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5월이었지만 물은 여전히 겨울의 온도를 간직하고 있었죠. 한 명의 신음소리, 총성, 물소리가 뒤섞여 현실감이 없었어요. 윤재호가 앞에서 끌고 제가 뒤에서 밀면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서동민, 어서와. 강 중간쯤 왔을 때 제가 외쳤습니다. 서동민은 마지막 실탄까지 쏘아댄 뒤에야 강으로 뛰어들었죠. 순찰대의 총알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떨어졌지만 이제 그들도 더 이상의 추격은 불가능했죠. 우리는 이미 강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순간 한국군 초소가 보였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 그 실루엣은 마치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죠. 한국군들이 우리를 발견하고 경계태세를 했어요. 저희를 향해 총구를 겨눴죠. 저희는 남한으로 귀순하기 위해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탈북민입니다. 제발 쏘지 마십시오. 저희가 모두 입을 모아 소리쳤어요.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무릎을 꿇었죠. 그제서야 그들은 천천히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긴장은 풀지 않은 상태였죠. 하지만 저희의 몰골과 한 명의 상처를 보고서는 신속하게 대응을 하더군요. 긴급 상황입니다. 북한군 탈북자 4명. 응급 구조 요청. 확성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한 명의 다리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렀고 서동민의 어깨에도 총알 자국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었어요. 드디어 자유의 땅을 밟은 거예요. 뒤돌아보니 안개 너머로 북한 땅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들, 우리의 과거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비록 상처와 고통이 함께하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한국군 의무병이 한 명의 다리를 치료하는 동안 우리 넷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죠. 우리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저 멀리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였죠. 지금은 그날로부터 3년이 지났네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제 사무실 창문으로 한강이 보여요. 이른 아침이면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는 게 일과가 되었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상이에요. 국방부 자문역이라는 직함으로 일하면서 저는 북한군의 전술과 심리를 분석하는 일을 돕고 있어요. 아직도 많은 것들이 낯설어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면 가끔 긴장하고 지하철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가끔 현기증을 느끼죠. 하지만 제가 겪은 경험들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껴요. 특히 젊은 장교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군인 정신을 발견하곤 하죠. 윤재호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통신체계를 분석하는 일이죠. 가끔 퇴근 후에 만나면 그는 여전히 예전의 그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려줘요. 성훈아, 여기선 내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 아무도 날 감시하지 않아. 그의 목소리에는 늘 신기함이 묻어있죠. 서동민은 통일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수용소로 끌려간 동생 기훈이 생각에 여전히 그의 눈빛이 흐려질 때가 많지만 요즘은 조금씩 밝아지고 있어요. 특히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일에 열정을 쏟고 있죠. 형님, 우리가 겪은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어요. 여기 오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었으면 해서요. 그의 말에는 늘 깊은 사명감이 느껴져요. 한미영, 그녀의 회복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사리천을 건널 때 다친 다리는 재활 끝에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비가 오는 날이면 통증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녀는 그 아픔조차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죠. 지금은 탈북 의료진 모임을 만들어 새로운 탈북민들의 건강을 살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겪은 일들이 그들에겐 반복되지 않았으면 해요. 그녀의 말에는 늘 따뜻함이 묻어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한강변 카페에서 만나고는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기하기만 했던 이 도시의 풍경이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죠.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날의 이야기를 꼭 한 번씩 나눠요. 마치 우리만의 의식처럼요. 그때 한미영 선생님이 다리를 다쳤을 때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윤재호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하곤 해요. 우리는 그때의 긴장감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저는 서동민 씨가 마지막으로 강으로 뛰어들 때까지가 제일 길게 느껴졌어요. 한미영이 말할 때면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이죠. 그 순간의 시간은 정말 멈춘 것만 같았으니까요. 간혹 악몽을 꿀 때가 있어요. 박민혁의 차가운 눈빛, 보급과장의 처형 장면, 철책을 넘을 때 그 긴장감. 그럴 때면 저는 베란다로 나가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봐요.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차분해지거든요. 적응하는 과정이 늘 쉽지만은 않았어요. 처음 마트에 갔을 때 당황스러움은 아직도 잊을 수 없죠. 너무나 많은 종류의 상품들, 넘쳐나는 식료품들, 선택의 자유라는 게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지하철을 탈 때도 한동안은 긴장했죠. 너무 많은 사람들, 자유로운 대화들, 이런 게 정말 현실인가 싶을 때가 많았어요. 물론 철책 너머에 두고 온 사람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서동민의 동생 기훈이, 한미영이 돌보던 어린 병사들, 그리고 수많은 이름 모를 사람들.
언젠가는 그들도 자유를 찾을 수 있겠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려 해요. 이제 우리에게 탈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두렵지만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 자유의 땅에서 새 삶을 일구어가고 있어요.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걸 보면서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걸어온 4km는 단순한 거리가 아니었다고. 그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운명의 여정이었다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을 보며 저는 다짐해요. 언젠가 이 자유와 평화가 한반도 전체에 퍼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그리고 그날이 온다면 우리의 4km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요.